코스피가 미국 물가 충격 여파로 1년 7개월 만에 2,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291원을 상향 돌파했다가 당국 개입으로 상승폭을 줄여 1,286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입을 위해 빌린 신용 거래 잔고가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권사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 매매 급증이 우려됩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경제TV와 만나 국내 증시는 하반기가 돼야 안정을 찾고 주가 반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에너지 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타민과 파스 등 일반 의약품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박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이 미국 물가발 충격 여진이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2,500선 결국 또 내줬네요. 맞습니다.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우려가 오늘도 또다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미국 선물 지수가 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환율 시장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87억 원 순매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그간의 매수 규모보다 훨씬 작은 수준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실제로 동학개미들이 계속된 이 하락에 지쳐서 증시를 떠나가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70조 원이 넘었던 예탁금 규모가 매달 큰 폭으로 줄면서 이달 들어서는 57조 원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예탁금이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줄고 있군요. 확실히 이제 동학개미들이 좀 지칠 만한 시장이긴 합니다. 특히 이 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 충격이 굉장히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미국발 긴축 공포가 이 증시 패닉셀로 이어지면서 소위 빚내서 투자하는 이 B2 개미들에게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신용거래 잔고 규모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수익률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 중 올해 신용잔고 상위 5개 기업의 주가 등락률을 보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3개나 포함이 됐는데 등락률을 보면 20%에서 많게는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크게 빠진 종목들 위주로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도 포착이 됐습니다. 반대 매매란 이 개인이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빌린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했을 때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대 매매에 따른 주가 하락은 또 다른 반대 매매로 이어져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반대 매매 급증은 증시의 악재로 여겨지곤 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반대 매매 평균 금액은 159억 원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19년도 대비 2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크게 늘었네요. 이 대출 받아서 투자한 분들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가뜩이나 증시가 어려운데 돈을 빌리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서 국내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융자 이자율은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매수할 때 이 빌린 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금리 기조에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샀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증권사들은 보통 양도성 예금 증서, 이 91일물이나 기업어음 금리 등을 바탕으로 가상금리를 없애는 방식을 통해서 신용융자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이 양도성 예금 증서 91일물 금리는 금리 인상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8월보다 지금 1.96%로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증권사들도 이미 이자율을 올렸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유아타증권 등은 이달 초부터 이자율을 인상했고 SK증권은 오는 20일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5대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을 보면 기간이 90일이 넘어갈 경우 9% 안팎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대비 적게는 0.2%포인트에서 많게는 0.8%포인트 인상된 수준입니다. 뭐 거의 1% 가까이 이자율이 오른 것도 있고 아마 앞으로 상승폭이 더 커지겠죠. 지금 추세면.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달러 대비
대비 원화 환율도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장에서 외국인들 얼마나 빠져나갔습니까? 외국인 자금은 올 들어서 20조 원 넘게 빠져나갔는데요. 이는 작년 전체 매도 금액에 근접한 그런 엄청난 수준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환율 부담으로 외국인의 매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원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조 원. 올해 초부터 6월 14일까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한 금액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인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셀 코리아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연초부터 5월까지 16조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6월 들어서는 불과 8거래일 만에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빠졌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6개월도 안 돼 지난 2020년과 2021년 한 해 순매도 금액의 80% 수준에 달했습니다. 국내 대표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로 외국인 보유율이 불과 2년 새 5%포인트나 하락해 50%가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국인의 이탈과 맞물려 추세적인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외국인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금년에 한 3.5%까지 올릴 수도 있고 내년에는 4.5%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것을 대비한다 그러면 빨리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기 힘든 환경입니다. 또한 미국 5월 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향후 FOMC에서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없다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달 들어 기관마저 1조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는 동학개미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게 인플레이션 해소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기름값만 바라보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유가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 서철수 센터장은 국내 증시가 하반기에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국제 유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증시 반등 시점도 그만큼 늦어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서 센터장은 투자자들이 대체 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수희 기자 리포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국내 증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지정학적 악재들이 2분기를 정점으로 누그러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최근 들어서 조금 경기를 신경 쓰는 쪽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 자체는 조금 좀 정점은 지난 걸로 보이죠. 인플레 긴축 우려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시장 금리도 지금보다는 조금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주식시장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반기 반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최근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는 등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록한 연중 최고점인 123달러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에너지, 원유로 대표되는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어서 이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진짜로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에너지나 물가 그리고 그에 따른 긴축 우려, 기업 이익, 마진을 압박하는 요인이거든요.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가고 또 연준이 금리 올린다면 또 금리도 올라가면 자본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 이익이라고 하는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 에너지, 원자재, 이건 지정학적 요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반기에는 높은 비용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그린 에너지와 여기에 기술력이 더해진 2차 전지 업종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에너지 중에서도 대체 에너지 같은 것들이죠. 지금 지정학 때문에 유가 날아가고 있죠. 또 환경이라는 부분 때문에 당연히 대체라는 부분 더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들
뭐 원전도 대체가 될 수 있고 수소도 될 수가 있겠고 또 그린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뭐 태양광, 뭐 풍력 등이 있는데 뭐 원전이나 뭐 수소도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태양광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기차입니다. EV 배터리 이런 쪽도 지정학, 그다음에 지정학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그쪽에 EV 배터리 쪽에 원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환경 당연히 연결되는 거고 또 테크놀로지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서 센터장은 국내 증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해 분산 투자하고 투자 시점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업종 전반에 투자하는 ETF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인플레 충격이 부디 오늘까지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어지는 미국장 분석에서 앞으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낙폭이 컸던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FOMC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뉴욕 증시 무너졌습니다. 연준의 행보에 대한 월가 시각 자세히 들여다보죠.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먼저 미국 증시가 어제 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너졌죠. 예, 맞습니다. 이 나스닥 무려 4.68% 빠졌고요. 예. 다우도 3% 가까이, S&P 500도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 장이 마감하기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준이 50bp가 아닌 75bp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장이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22.59% 급등한 34.02까지 치솟았습니다.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결국 나올 것인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이 FOMC 발표가 되는데 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이 현재 강하게 정말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요 급격하게 75bp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75bp 인상 가능성에 점친 전문가들이 무려 93.3%였습니다. 네.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50bp를 점쳤던 이 전문가들이 96.9%, 단 3%만이 75bp가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이 국면이 완전히 전환이 된 겁니다. 미국의 증권사 아머스트 피어폰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5월 CPI 지수는 연준의 희망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라고 말하면서 연준은 앞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한지 시장에 매파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연준이 매파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이번 FOMC 발표에서 금리 인상의 폭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기존의 50bp 인상을 점쳤던 투자 기관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기존의 50bp 인상론을 지지했던 투자 기관들도 하나 둘씩 75bp 인상으로 전망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 골드만삭스나 또 JP모간은 기존의 50bp 인상을 제시해 왔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3일이죠. 지난 밤에 JP모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가 이번 회의에서 75bp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8.6% 상승한 CPI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연준이 더 강경한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기대감보다 더 큰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심지어 100bp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100bp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폭이 커지면 경기 침체 우려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서요.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시카고대 시장조사센터 글로벌 마켓이 이달 초에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거시경제 전문가 49명을 대상으로 물어봤고요. 약 70%의 전문가가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30%는 2024년 이후 단 한 명이 2022년 올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절반 이상이 주택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불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 금리 인상폭은 커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경기 침체가 올지 말지에 대한 논의보다 이제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장중에 잠깐이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나면서 경계감이 짙은 장입니다. 투자자들 방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합니까?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경기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더 민감해지고 있는 만큼 이 경기 지표에 따라 변동성 장세는 확대될 수 있겠는데요. 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의 찰리 리플리 선임 투자 전략가도요. 위험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강하다.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지나친 공포감으로 패닉에 빠지지는 말라는 것도 월가의 조언입니다. 이 실물 경제를 위협할 만큼 자산과 실물 경제의 불균형이 뚜렷하지는 않다는 건데요. 전문가의 조언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f it's going to be a recession, we think it's going to be a short and shallow one. And the reason that we think that is there's no real obvious imbalances in the real economy. But in terms of the real day-to-day economic activity, we just don't see that type of those types of imbalances that lead to really sharp and pronounced recessionary environment. 아직까진 불균형이 명백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는 만큼 패닉에 빠지지 말라 이런 조언이었는데 어쨌든 너무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제레미 시겔 와튼대 교수는요, 시장이 이미 침체를 선반영하고 있다라면서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이 JP 모건의 마르코 폴라노빅 이 수석 전문가도요, S&P 500 연말에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지 말라며 화물연대를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화물연대는 원 장관이 직접 대화 창구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의왕 내륙 물류기지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화물연대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집단의 힘, 거기다가 물류를 볼모 삼아서 일방적으로 나만 살자, 국민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러한 식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제는 끊어줘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후 원 장관이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개적으로 나서 최후 통첩을 한 셈입니다. 특히 사태 지속 시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중대 결단은 업무 개시 명령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화물기사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이날 전국 1000여 개 레미콘 공장 가운데 90% 이상이 가동을 멈췄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출하 차질과 생산 중단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날 원 장관의 현장 방문 이후 논평을 통해 원 장관과의 대화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오후 8시 의왕에서 만나 대화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주말 이틀간 마라톤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이후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화물연대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이 산업 현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여파가 반도체 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당장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 세척용 소재를 공급하는 우리 업계의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신재근 기자입니다. 국가의 주요 기간 산업의 생산 시설들이 일주일 넘게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의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멈춰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산업계가 파업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의 핏줄인 물류가 막히면서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산업들이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이번 주 중반부터는 공장 전체가 지금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파업이 이번 주를 넘어갈 경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화물연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물류를 막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타격을 목표로 반도체 원료업체인 LS-니코동제련과 고려아연 물류에 집중한다는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 반도체 웨이퍼 세척용 소재를 수출하려던 국내 기업의 물류 운송이 막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반도체 원료 운송을 전면 봉쇄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뿐 아니라 가전제품 생산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주제는 파격 반도체 대책 기대감으로 잡았습니다. 이종우 과기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별 강의를 했는데 주제가 반도체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 활동으로 지원에 나설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종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 이어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반도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인 벌크 핀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분야 권위자입니다. 특강 내용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들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와 같습니다. 국무회의 때 했던 거 그 비슷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강은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반도체 강의 이후 이어지는 총회에서 반도체 현안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주문한 만큼 여당은 보폭을 맞춰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국민의힘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하던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윤 정부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당정이 조만간 내놓을 이 반도체 대책에는 세제 혜택과 인재 육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정부, 여당의 의지는 강력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원책 윤곽 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반도체 지원 드라이브에 맞춰서 국민의힘에서 어제였죠. 이제 13일 날에 이제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예. 이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신성장 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게 이제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에서 신성장 원천 기술 시설 투자에서는 대기업 기준에서 3%에서 15%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25%로 올립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 시설 투자는 이 부분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들어 있는데 현행 6%에서 뭐 14% 포인트 올려서 20%, 8%에서 25%, 그리고 중소기업은 16%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미래 산업 분야에 좀 투자를 늘린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아직 뭐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안이 뭐 앞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파격적인 수준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숫자로만 보면 파격적인 수준이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정부가 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65개의 국가 전략 기술 부문을 신설해서 이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3%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정부가 이에 따른 기업들의 이제 세제 지원 혜택이 3년 동안 1조 1,600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까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4%포인트에서 17%포인트까지 기존보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이제 부문별로 복잡하게 봐야긴 하지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더 수조 원대의 추가 세제 지원이 혜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반도체 특강을 들을 때 이틀 뒤에 이제 반도체 산업 지원 특위를 설치를 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이제 입법 과정에서 많이 담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다만 이제 너무 많은 이 법안대로 하면 너무 많은 세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세수 부족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안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대책이 담길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도 10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인재 육성 관련한 대책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이제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 일부 대학과 이제 국가과학기술원 이런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교육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어떤 첨단 인력 산업에 대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역 균형 발전과 좀 맞물리면서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교육부는 법 개정 없이 이제 첨단 학과 인력 양성 규모를 8,000명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수도권에 이제 4,100명, 비수도권에 3,900명 정도, 그래서 1대1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력 인구 감소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지방대에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흔히 가고 싶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수도권 대학으로 편중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인재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좀 양성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 거점 대학이나 지방대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 차원에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인구 감소와 이런 영향이 있는 지역부터 이제 대학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제 교육부 방침이 나온 후에 나온 그런 행보고요. 결국 반도체 인력 양성은 어떤 학력 인구 감소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과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낼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영, 호남, 충청 가릴 것 없이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오늘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오늘 제목은 이제 대통령 여당 세금부터 손본다라고 달았고요. 해시태그는 파격 반도체 대책 기대라고 했습니다. 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약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약값 오름세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업계는 속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약값이 같이 이렇게 많이 오른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네, 약국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감기약이나 이제 소화제, 피로회복제 등 일반 의약품 공급가가 10% 내외로 오른 추세입니다. 네. 공급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제 동아제약의 바카스 D 같은 경우 지난해 11월 6년 7개월 만에 약 12%를 올려 화제였죠. 오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로회복제인 일양약품의 원비디는 지난 5월에 10% 올랐고요. 코로나 사태로 약국에서 찾기 힘들었던 감기약도 오르는 추세인데 한국화이자의 에드빌 같은 경우 지난 5월 공급가를 10% 올렸습니다. 살펴봤듯이 이미 가격을 올린 약들도 많지만 곧 올린다고 알려진 약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동제약의 비타민 아로나민 C 플러스는 올 3분기에 약 10%, GC 녹십자의 제놀쿨도 7, 8월 중에 약 10%, 그리고 광동제약의 쌍화탕도 7월 중에 15%가량 인상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다른 약들도 곧 오른다는 소문이 파다하고요. 이제 소비자는 약을 포함해서 모든 생필품들이 다 올랐다, 그런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다빈도 제품이나 광고품들이 오른 빈도수가 더 많아요. 야채나 뭐 고기 종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값은 적게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인터뷰처럼 다른 식자재나 생필품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값은 사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했습니다. 이렇게 약값이 오르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제약사들은 이제 물가 인상에 따른 원재료나 부자재 가격이 높아진 점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네. 안에 들어가는 재료뿐 아니라 이제 뭐 유리병 가격이라던가 뭐 약이 설명되어 있는 레이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같이 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은 상승폭이 또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약값도 안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또 업계에서는 사실 이게 필요보다는 조금 적게 올랐다 그런 입장입니다. 약값이란 게 너무 비싸면 안 되다 보니까요. 예. 병원 처방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한 전문 의약품은 이제 가격과 관련해 정부의 통제를 받고요. 일반 의약품은 조금 덜하지만 사회적으로 가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크게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500원에서 1,000원 하는 약이 50원만 올라도 소비자들이 좀 놀라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제약사도 기업이다 보니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값 인상은 불가피한 겁니다. 산업 특성상 사실 단순한 수익 창출만이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업계 특성상 개발이나 연구 이런 게 꼭 필요한 분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약사들은 해당 수익의 일부를 반드시 연구 개발, 그러니까 R&D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약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네. 항상 상황에 맞는 약들이 나와야 하니까요. 대부분 매출액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니까 수익의 선순환 구조가 필수라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합니다. 추가로 약 가격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면 국내는 약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10년 이상씩 대규모 자본을 들여 만든 신약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에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해버리면 해외에서 약값을 더 받고 싶어도 크게 차이나게 많이 받을 수가 없고 이러다 보면 업계의 연구개발 의욕도 쉽게 꺾이기가 쉽습니다. 약값 자체에 대해 너무 비판적으로만 생각하면 제약 산업 성장 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네, 4년 전이죠. SPC그룹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의 처우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갈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자사 제품을 사 먹지 말자 이런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안인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이게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불매 운동을 비롯해서 SPC그룹의 내부 갈등을 이해하려면 우선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 당시 SPC그룹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 불법 파견 문제로 과태료 등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몰리면서
제빵기사 직고용, 임금 인상, 본사와 노조, 가맹점주 간 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제빵기사 직고용은 자회사 PB파트너즈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SPC그룹이 사회적 합의 3주년을 맞아 회사와 가맹점주, 노조 이렇게 모여서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선포식을 열었는데 여기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제빵사를 고용한 자회사 PB파트너즈에는 한국노총 소속과 민주노총 소속 이렇게 두 개의 노조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회사가 발표한 내용이 근거가 없는 부실한 자료라면서 한남동 SPC 건물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SPC를 비난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민주노총 소속의 제빵기사들도 동참하며 갈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보니까 SPC그룹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제빵기사들이 뭐 재임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게 이해는 되거든요.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측이랑 이 민주노총 소속의 제빵기사들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SPC 측은 2017년 대비해서 2021년에 제빵기사 임금이 39%, 카페기사의 임금은 43%를 올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휴무일도 30% 이상 늘렸고 또 노조와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의 제빵기사들은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이들은 회사가 노조와 국회에 제출한 통상 시급 자료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파리바게트 지회 자체 조사 내용과도 달라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회사가 조합원을 괴롭히고 노조 탈퇴의 작업을 벌였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함을 알리고자 지난해 천막 농성을 벌였지만 이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부지법은 SPC그룹의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제빵기사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천막을 철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사법부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거라면 사회적 합의는 이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 노사 간 갈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노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뭐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앞서 사회적 이행을 촉구한 그 단체는 임종린 지회장이 이끄는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의 목소리였고요. 또 다른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의 PB파트너즈 노조인데요. 전체 조합원 4,500명 가운데 4,300명이 속한 노조로 이 법적으로 교섭권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불법 농성을 통해 PB파트너즈 직원들의 처우가 최악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빵기사들의 일터를 좀 악랄하게 묘사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임금 협상 등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이 교섭대표단체를 두고 두 노조 간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피하며 어양노조라 매도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임금을 39% 이상 인상하고 안전식대, 직무수당, 근속수당, 대체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사실 이 사태로 가장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분들은 가맹점주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빵 기사들이 자사 제품을 불매 운동한다 이런 상황이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거의 유례가 없는 사상 처음 그렇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불매 운동에 따른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직이지만 아무래도 사태가 길어질수록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현장에서 사기 저하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소비자들도 이 삼립에 대해서 불매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삼립뿐만이 아니고 네. 이 파리바게트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 이런 것들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노조 측이 또 임금이 여전히 합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점주들은 지난 4년간 40% 넘게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올해 점주들은 기사들 용역비로 평균 59만 원을 인상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14에서 15%가량 오른 겁니다. 매장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생산량이 가장 적은 1등급 매장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402만 원이던 용역비가 올해는 455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점주들 가운데 30% 정도는 월 수입이 3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들이 가져가는 급여가 점주들보다 높기도 하다는 겁니다. 가맹점주들은 빵을 만들어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내가 만든 빵은 먹지 말라고 홍보하는 이들의 행태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우리 식구라 생각했는데 굳이 자꾸 외부 의지하는 그런 우리 브랜드에 손실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점점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마 언제 우리가 또 폭발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거의 4년여간 진행이 되고 있는 갈등인데 봉합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 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원만하게 합의를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골프공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코오롱이 신소재로 개발한 골프공 아토맥스인데 4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웅열 명예회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코오롱이 첨단 신소재로 개발한 골프공 아토맥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멀리 나가는 공이 됐습니다. 세계적 기록 인증 기관인 WRC는 아토맥스가 다른 업체의 골프공보다 평균 13에서 18m 더 멀리 날아간다는 기록을 공식 인증했습니다. It's been an absolute pleasure being here in the Kolon One and Only Tower to adjudicate this official World Record Committee attempt. 그동안 비거리 향상을 앞세우는 골프공들이 많았지만 글로벌 인증기관에서 공식 인정을 받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제 평균 비거리보다 20에서 30m는 더 멀리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골프공 아토맥스는 코오롱의 신소재 아토메탈을 분말 형태로 가공해 만들었습니다. 아토메탈은 금속의 원자 구조를 불규칙하게 만들어 일반 합금에 비해 탄성과 경도가 뛰어나고 부식과 마모에 견디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같은 소재의 특성을 적용해 골프공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와 에너지, 화학, 전기, 전자 등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코오롱 측은 강조했습니다. 내마모, 내부식, 항균, 내마찰이 필요한 곳은 저희는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골프는 그중에 하나 오늘 일부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실제 비행기와 발전소 터빈의 핵심 부품을 아토메탈로 코팅한 결과 12개월의 사용 연한을 18개월로 6개월이나 늘렸습니다. 생산 원가도 비교적 낮아 아토메탈을 적용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생산 토탈 코스트를 따져봤을 때 그 고객사한테 20%, 30%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거를 저희가 입증시켜드렸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 열교환기를 아토메탈로 교체한 가운데 코오롱은 독일의 2차 전지 설비 회사와도 아토메탈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뛰는 금리에 대출 비교 서비스를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에 정작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들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플랫폼이 된 배경, 김보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대출 비교 서비스 항목을 누르면 금융기관 상품별로 나에게 적용되는 대출 한도와 금리가 일목요연하게 펼쳐집니다. 상품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야 50초 남짓, 곧바로 모바일상에서 대출 실행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토스와 카카오페이, 핀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비교 서비스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니즈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 특히 토스를 통해 지난 5월 한 달에만 1조 원 넘게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네이버 파이낸셜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 비교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신용대출을 넘어 전월세, 주담대, 사업자 대출 등으로 비교 서비스가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이 제휴 대상에 빠져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 중에서는 토스와 카카오페이만이 신한과 하나, 우리은행 등과 제휴하고 있을 뿐 다른 곳들은 대형은행 상품을 대부분 취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중은행들이 대체로 협업을 반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출 비교 서비스에 이름을 올리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브랜드 파워가 있는 시중은행으로서는 수수료를 내가며 입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제휴하고 있는 상품 종류가 금융회사별로 2-3개 내외로 대부분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 역시 개선 과제로 꼽힙니다. 비교 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대출 금액은 연평균 10%씩 늘며 시장의 판을 키우고 있는 상황. 시중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 상품 라인업 강화 여부가 대출 비교 플랫폼의 승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이 정부가 기업들의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규제 개혁을 선언했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고 합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규제 개혁을 내세웠지만 공무원들의 규제 본능 탓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NFT 신사업에 대해 일체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루나 사태 등 법령 미비를 이유로 정상적인 비즈니스까지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난 5월 10일 이후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규제만 28건에 달하고 있어 실제 개혁을 위해서는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이 변칙 공매도에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한 미국계 자산운용사가 국내 바이오 기업들과 환매 조건부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얻은 지분을 내다 팔아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변칙 공매도에 연이어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환매 조건부 계약은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주식을 넘기는 주식담보대출 성격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 자산운용사는 자금을 빌려준 회사로부터 이자 수익을 거두고 동시에 대량 매도로 주가를 낮춘 뒤 나중에 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대주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이중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환매 조건부 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이 감독 규정의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인데 주가 하락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애꿎은 손실을 떠안고 있는 만큼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